김정은이 왜 벌써 후계자를 마련했을까에 대해서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볼게요. 김정은이 1984년생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만 40살이에요. 젊은 나이잖아요. 사실은 후계자를 생각할 나이대는 아닌 거죠. 2020년 4월에 지금부터 4년 전에 심각한 건강 이상설이 제기됐던 거 기억하시는 분들 있을 텐데, 당시 정부가 김정은에게는 아무 이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그 일이 김정은한테 내가 건강을 잃어서 혹시 권력을 잃고 북한을 통치하지 못하게 되면 어떡하지? 라는 심각한 고민을 안겨준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2021년 1월에 북한이 8차 노동당 대회라는 것을 개최를 하는데요. 그 대회에서 노동당 규약을 개정을 합니다. 이 북한 같은 사회주의 국가는 당이 제일 우위에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노동당 규약이 헌법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노동당 규약 개정하면서 어떤 조항이 신설이 됐느냐? 조선노동당 제1비서라는 것을 신설을 합니다. 제1비서는 총비서의 대리인이다. 이런 조항이 신설이 되는데, 노동당 총비서는 누구냐? 노동당의 넘버원 김정은이에요. 근데 김정은의 후계자가 제1비서다라는 조항이 들어갔어요. 북한 역사에서 최고 지도자가 통치를 못할 경우에 대비한 조항이 신설된 건 북한 역사상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뭔가 김정은 유고 시에 대한 비상대책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볼 부분은, 김정은이 만약에 북한에서 빨리 죽거나 통치를 못하게 됐을 경우에 김정은의 직계 자식이 어떻게 될 거냐 하는 문제가 있어요. 김정은 집권 이후에 한 10여 년 동안 북한의 실질적인 이인자가 누구냐 하면 여동생인 김여정으로 되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인 직위와 관계없이 오빠 옆에 가장 가깝게 붙어 있으면서 하고 싶은 말 다 할 수 있고 숙청의 우려가 없는 사람. 북한과 같은 1인 독재 체제에서는 1인과 제일 가까우면 큰 권력이잖아요. 그래서 김정은이 만약에 통치를 못하게 되면 여동생인 김여정이 통치를 하게 될 거다라고 많이 관측을 했었어요. 만약에 그런 상황이 돼서 김여정이 권력을 잡았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한 번 잡은 권력을 내려놓고 싶지 않겠죠. 그리고 그 다음 권력 누구한테 주겠습니까? 김여정도 자기 자식한테 주고 싶겠죠. 근데 그렇게 되면 김정은의 직계 자식이 제 명대로 살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상당한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4대 세습에도 아직 변수가 남아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5대 세습, 6대 세습에 간다라고 하면 반드시 국가를 이끌어갈 만한 능력 있는 지도자가 계속 나온다라는 보장이 없어요. 지금 세대에서 능력 없는 후계자를 지켜주기 위해서 북한의 고위 간부들이 목숨을 바쳐가면서 어떤 왕위를 보필한다, 이런 걸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고려 조선처럼 북한이 500년 가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결국에는 김씨 왕조의 세습 체제에 균열이 가고 그걸로 북한 체제에 위기가 오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만약에 김일성 왕조가 붕괴된다라고 하면 지금의 분단 체제가 변하는 중요한 기점이 될 텐데요. 그렇게 해서 이제 김일성 왕조가 어쨌든 권력 투쟁 중에 좀 붕괴가 됐다. 그러면 과연 통일의 길로 갈 수 있을 거냐? 바로 그렇게 가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일단은 김일성 왕조 붕괴 이후에 북한을 좀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김일성 왕조가 붕괴되면 북한이 민주화될까요? 그렇게 보기는 쉽지 않아요. 왜냐? 일단 북한 주민들은 민주주의가 뭔지를 잘 몰라요. 민주주의라는 용어는 들어봤을지 모르지만 경험해 본 적이 없거든요. 자, 우리 북한 사회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조선시대에 살다가 일제치에 가서 일제 압제 속에 살았고, 해방 이후에는 소련군이 진주해서 김일성 독재 체제 하에 살아왔잖아요. 내가 나의 인권이 중요하고 참정권을 가지고 지도자는 국민이 뽑는 거야, 이런 인식 자체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김일성 왕조가 붕괴된다고 해서 북한 전역에서 민주화 시위가 일어나서 소위 민주정권이 들어서는 거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비교해드릴 사례가 있는데 바로 루마니아입니다. 차우세스쿠라는 독재자가 있었는데요. 차우세스쿠가 이 동구 사회주의권 도미노 붕괴의 와중에 누가 정권을 잡았느냐? 구국전선이라는 세력이 정권을 잡았습니다. 근데 구국전선이라는 세력이 누구냐? 차우세스쿠가 집권할 때 그 주변에 포진해 있던 공산당 세력이었어요. 그러니까 공산당 정권이 무너졌는데 또 공산당이 정권을 잡은 거예요. 근데 왜 그러면 민주화 세력이 정권을 못 잡고 구공산당 세력이 다시 정권을 잡았느냐? 루마니아에도 반체제 세력이라는 게 없었어요. 갑자기 권력의 공백기가 왔는데
그 차우세스크 언저리에 있던 사람들이 우리가 정권 잡겠습니다 나오니까 루마니아 국민들은 또 그런가 보네. 권력은 원래 누가 다른 사람들이 행사하는 거니까 하고 또 지지를 해줍니다. 김정은 체제가 무너지더라도 바로 민주화로 갈 수는 없고 결국 지금 김정은 정권 주변에 있는 당, 군, 고위 부문에 주로 권력 투쟁 능력에 있는 누군가가 정권을 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변화예요. 새로 집권한 사람은 그런 정통성을 주장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북한 주민들도 내가 왜 쟤한테 충성해야 돼? 생각할 수 있죠. 그 주변에 있던 다른 군부나 이런 당의 실력자들도 내가 쟤한테 절대 충성을 해야 돼? 이런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김일성 왕조가 무너지고 나면 초기 북한 내에서 상당히 혼란스러운 권력 투쟁 과정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궁극적으로 누군가가 안정적인 권력을 잡게 될 텐데 그렇게 좀 안정적인 권력을 잡게 되는 사람은 일정 정도 개혁 개방을 추진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 집권자가 소위 백두혈통이라는 정통성을 주장하지 못하면서 권력을 안정적으로 이끌려면 북한 주민들의 민생고를 해결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남한으로부터 식량도 받고 유엔으로부터 원조도 받고 이런 조치들을 취해야 정권을 끌어갈 수가 있어요. 이 시기가 되면 우리한테 중요한 건 우리의 선택이에요. 북한 주민들의 그런 욕구를 받아 안아서 빠른 통일로 갈 거냐, 아니면 근데 통일되는 건 뭔가 여러 가지로 혼란스럽기도 하고 불안할 것 같은데 두 나라로 지내면 안 돼? 이런 의견이 생길 수도 있죠. 과연 우리가 꼭 통일을 해야 될까에 대해서 조금 다른 측면에 생각할 포인트를 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통일은 뭔가 좀 혼란스러울 것 같고, 그러니까 분단된 상태로 그냥 평화롭게만 살면 안 되나? 이런 인식들을 좀 하죠. 근데 분단 상태로 평화롭게 산다라는 명제는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분단 체제가 계속되는 한 남북은 평화로울 수 없습니다. 지금 김일성 왕조 체제가 존속하는 한은 앞으로 50년 뒤, 100년 뒤에도 이 안정적인 대립과 충돌의 관계가 지속될 겁니다. 이제 한반도는 중국, 러시아로 대표되는 대륙 세력과 미국, 일본으로 대표되는 해양 세력이 딱 맞부딪히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은 세계의 패권을 다투는 세력이에요. 그런데 그 한가운데 남북이 갈라져 최전선에서 대치하고 있으면 기본적으로 북한은 대륙 세력, 남한은 해양 세력의 권역에 포함돼서 활동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대립의 최일선의 역할을 남북한이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정말 좀 지속 가능하게 평화롭게 살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 분단 상태를 벗어나지 않는 한 남북의 지속적인 평화라는 건 우리가 생각하기 어렵다. 주변에 4대 강국, 미, 일, 중, 러가 있죠. 이 가운데 미국, 중국, 러시아 안보리 상임이사국이고 핵 보유국입니다. 일본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은 아니고 핵 보유국도 아니지만 거기에 버금가는 국력을 갖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만약에 중동에 붙어 있거나 아프리카에 붙어 있었으면 우리가 그 지역의 맹주예요. 그 지역의 대장입니다. 주변국이 너무 세다 보니까 우리가 을의 위치에서 잘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분단으로 국력이 더 소진되고 있죠. 근데 만약에 남북이 통일됐다고 해보세요. 통일된 한반도가 미국, 일본하고 친하게 지낸다. 그러면 중국, 러시아 입장에서는 동북아 정세가 상당히 불리해지는 거죠. 반대로 통일된 한반도가 중국, 러시아하고 친하게 지낸다. 미국, 일본의 태평양 전략에 엄청나게 큰 부담입니다. 즉 한반도가 통일되면 주변 강대국들이 우리 한반도가 가지고 있는 지정학적인 특수성 때문에 우리의 선택을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목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어요. 저는 통일이라는 걸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동북아라는 특수한 지정학적 위치에 살고 있는 독립변수로서 목소리를 내고 살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 통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통일의 기회가 왔을 때 다소간의 혼란이 두려워서 이거를 미루게 된다면 50년 뒤, 100년 뒤, 200년 뒤에도 지금 상황 변하지 않고요. 이 이후의 후손들이 우리를 분명히 원망하게 될 겁니다. 통일할 기회는 분명히 오게 될 텐데 그 시점에 우리가 통일을 받아 안을 거냐 아니면 미룰 거냐라는 건 우리의 선택과 의지에 달려 있어요. 그런 기회가 왔을 때 그걸 잡을 수 있는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까?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정말 짧은 시간 안에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들려주셨는데요. 그러면 우리 관객분들도 궁금하신 게 많을 텐데요. 네, 질문 한번 해보죠. 혹시 북한의 고위 상류 간부층들에서는 내가 정권을 잡을 수 있겠다, 혹시 아니면은 뭐 한국 문화를 보고 민주주의나 아니면 좀 더
진보된 정치 체제를 도입하고 싶다 약간 이런 움직임이 있었던 건 없을까요? 그거는 이제 북한 체제의 좀 특성을 봐야 되는데요. 북한이 아마 거의 역사상 가장 극악한 독재 포갑 체제 중에 하나일 겁니다. 절대 용납되지 않는 범죄가 김일성 일가에 대해서 뭐 반대되는 말을 하거나 반대된 모의를 하거나 이런 거는 절대 용납되지 않아요.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져서 죽임을 당하거나 정치범 수용소 끌려가거나 이런 거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그런 포갑적 통제 기제하에서 체제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감히 김정은을 넘어서서 뭘 한다 이런 거는 상상하기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한반도 통일에 대해서 얘기할 때 비용 문제도 많이 나오잖아요. 연대세라는 이제 솔리다리테츠도야라는 세금이 있었지만 뭐 1,750조 원 뭐 이 정도 되는데 하지만 계속 그 분단 상태를 유지했다면 훨씬 더 돈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은 잘했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어떤 비용을 치더라도 우리 일단 이 자유라는 것을 잡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통일 스토리텔러 안정식 기자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